당장 나가. 애도 못 낳는 년은 필요 없어. 이혼 서류가 발 앞에 날아오던 그날 밤, 저에게 남은 것은 찢어진 사진 조각 몇 개와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시계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지윤아, 시어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소문이 닿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맞는 아침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120억짜리 이 집에 이사 온 지 6달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이 풍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물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갓 내린 커피 향이 거실 가득 퍼지는 이 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를 내리고 구운 식빵과 샐러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아침이 저는 아직도 낯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지쳐있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게 될 줄은 3년 전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커피 한 잔과 창밖의 강물만으로 충분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 번호 표시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번호 표시 제한 전화는 가끔 업무 관련으로 걸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별다른 경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꿀처럼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지윤아, 나야 시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허공에 멈췄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2년 전 전화번호를 차단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발신 번호를 숨기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찌나 자연스럽고 편안하던지 마치 어제 저녁에도 다정하게 통화를 나눴던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우리 지윤이 잘 지냈어?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이마를 가까이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강변을 따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점들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침묵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잔뜩 묻어났고 억양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반찬을 해서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갈비찜을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좋아하던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우리 지윤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주말마다 시댁 친척들을 불러 모아 저를 식모 부리듯 했던 그 입이 지금 이렇게 다정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한참을 혼자 떠들다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바이오 주식 있잖아. 그게 원래 우리 승우랑 살 때 산 거잖아. 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발신 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어온 것도 모자라 첫 통화에서 이미 재산에 대한 지분을 슬쩍 흘리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연락을 해온 이유가 갈비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전화를 받은 첫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제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식 수익 규모나 계좌 잔액은 제가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SNS에도 노출한 적 없었고 기사에 실린 것은 회사 지분 관련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마치 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산관리 앱의 접속 기록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기기에서 접속한 이력이 수십 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접속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접속 날짜를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날마다 어김없이 접속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 시절 전 시어머니가 제 노트북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돌려받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때 로그인 정보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제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심부름센터로부터 받은 보고서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최근 행적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보고서를 서너 번 읽었지만 다시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전 남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내 연녀와 차린 사업체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함께 끌어안고 있는 사채 빚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아들 몰래 살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식 리딩방에 돈을 쏟아부었다가 전액 날린 상태였습니다. 보고서 말미에는 전 시어머니가 제 친정 동네 근처를 수차례 서성거렸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돈을 벌더니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말을 미리 퍼뜨리고 다닌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전 남편이 SNS를 통해 제 주식 지분 가치가 1,000억을 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날로부터 사흘 후 전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핸드폰을 들어 펜트하우스 전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전달드릴 인적사항이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주시고 건물 출입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은 아침보다 더 짙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손목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 시계를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치워버리라며 분리수거함에 던진 것도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쓰레기 더미를 뒤져 이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 전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들고 오겠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발신 번호를 숨겨 전화를 걸어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 목소리가 곧 어떤 소리로 바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손목에 차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합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덮어두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5년 전의 장면들이 마치 누군가 억지로 틀어주는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결혼 첫 해 저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비상장 주식 서류를 들고 전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셨습니다.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서류를 소중하게 챙겨두었고 전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앞뒤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탁 내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쓰레기 종이 쪼가리네. 전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걸 보물처럼 들고 다년 창피하게. 저는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 시어머니는 저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못 박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 며느리가 돈 개념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나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의 모든 살림은 제 몫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차려야 했고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와 장보기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시댁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게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저는 그들의 밥상을 혼자 차리고 치웠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 핀잔을 줬고 전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전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를 교육하는 거니까 감사히 여겨. 전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시집살이 좀 하면 어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 흐르는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묻었습니다. 제 급여 통장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전 시어머니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돈 관리는 내가 해야지 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날 통장을 전 시어머니에게 건넸고 받아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버스카드를 충전하고 나면 점심값도 빠듯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저는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이듬해부터 시작된 그 말들은 3년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 씨가 안 좋은 거야. 전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뭔 소용이야. 내가 보면 알아. 그날 이후로 새벽마다 한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탕약이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고 마시고 나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소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새벽콜을 맞고 그것을 들이켰습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속이 울렁거려 오전 내내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명절은 특히 끔찍했습니다. 추석이 되면 전날부터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일을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50인분이 넘는 음식이었습니다. 손이 불처럼 달아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명절에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두고 친정을 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자물쇠가 채워진 현관문 앞에 서서 친정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못 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을 받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아버지 유품인 금시계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장롱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전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제 물건을 뒤지다 그것을 꺼냈습니다.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런 거 왜 갖고 있어? 전 시어머니가 시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치워버려. 그러고는 망설임도 없이 복도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맨발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분리수거함을 뒤져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유리가 조금 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던 그 시간 동안 저를 붙들어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밤마다 되뇌며 버텼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그 집에서 살아있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친정 엄마가 쓰러진 날 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퇴근길이었습니다. 친정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계단 중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전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번 월급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3년치 급여였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돈 없어 전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디에 썼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돈은 내연녀와의 해외여행 비용과 명품 선물로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며 제발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전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죽을 노인네한테 돈 쓰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어 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 주식 포트폴리오 출력본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제 노트북에서 몰래 뽑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쓰레기나 팔아서 수술비 하지. 전 시어머니가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왜 내 아들 돈을 탐내는 거야?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종이를 제 가슴팍에 밀어붙이다가 그대로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를 바닥에 세게 찧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지금 수술실 앞에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귀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여자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전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여자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서며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기다렸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이미 준비해뒀다는 듯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은 필요 없어. 전 시어머니가 서류를 제 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발밑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가 미처 짐을 챙길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복도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제 옷가지와 가방이 복도로 던져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도 함께 날아왔습니다. 액자는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오더니 그 사진 위를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발밑에는 부모님의 결혼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사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조각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맞춰보려 했지만 너무 많이 찢겨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결혼 시절 제 주식의 가치를 알아봐 주셨던 옛 은사님께서 선뜻 수술비를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 불이 꺼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전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전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엄마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환자 흉내를 내냐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말렸지만 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결국 소란이 이어지며 엄마는 강제로 퇴원을 해야 했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으며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무렵 더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 연녀와 살 집을 구한다며 제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가짜 인감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꾸민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제가 도둑이라며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월세 단칸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새벽에는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 방에서 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 같은 건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바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식 지분 전량을 온전히 제 소유로 보전하고 이후 어떠한 재산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를 손에 쥐고 나오던 날 밤, 저는 단칸방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주식을 쓰레기 종이 쪼가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법원 복도는 언제나 차갑고 조용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오가는 그 공간에서 저는 합의서 원본을 양손으로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판사 앞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 남편은 도장을 찍으면서도 실실 웃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젓고는 혀를 찼습니다. 어차피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인데 전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대로 해. 전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 전 남편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합의서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은 짧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고시원으로 옮겼고 고시원에서 다시 반지하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고 입는 것을 줄이고 쓰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믿으셨던 바이오 기업의 특허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2000%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제 자산은 하루 만에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팀을 꾸려달라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오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갖춰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이혼 합의서를 검토하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불간섭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안이었습니다. 일군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전담팀을 꾸렸고 건물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인적사항을 넘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건물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안팀장은 두 사람의 얼굴 사진을 출력해 경비실에 부착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일주일 뒤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도박, 30억 원의 사채 빚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아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신 리딩방에 돈을 쏟아부었다가 전액 날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고 있는 사채 채권 전량을 매입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해 주세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사채 채권 전량이 제법인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확인하며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빚을 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자주 가는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단골마트, 단골식당, 오래된 미용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제 대박 소식이 그들의 귀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주식으로 수천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동네를 돌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며느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자 한참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건물 외부 고성능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모두 담았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저장해 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나 다름없으니 수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로도 같은 말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캡처해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전 시어머니도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지윤아,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메시지 끝에서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가진 거 원래 우리 집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도 저장해 분류했습니다.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문자, 음성 메시지, 영상, 접속 기록, 사채 채권 서류, 이혼 합의서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변호사 팀과 함께 다음 단계를 설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을 해서 들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소를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안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약속 당일 오전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짖지 않게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화장을 마쳤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격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를 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장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호텔 이름을 보고 전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예상대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밥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오시면 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호텔 일식당은 1인당 6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점심 예약은 이미 맞춰두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들어오는 것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부터 두리번거렸습니다. 호텔 식당 안을 둘러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평소에 입던 꽃무늬 점퍼 차림이었고 전 남편은 구겨진 셔츠에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면서도 두 사람은 연신 주위를 살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전 시어머니가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복이 많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다 알아봤지. 저는 손을 자연스럽게 빼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다가 가격을 확인하고는 살짝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메뉴판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억지로 만들어낸 부드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아, 전 남편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더니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서류를 들어 훑어보더니 손으로 구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닿기 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사본이에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원본은 법무법인 금고에 있고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러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비싼 코스였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리에 돌아와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저는 접시를 비우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식사비면 어머니 사채이자 석 달치는 나오겠네요. 저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전 남편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전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코스 요리를 받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식욕을 잃은 듯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며 버텼습니다. 잠시 후 전 남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아, 우리 그냥 나가서 얘기하자. 전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팔을 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경호원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 남편은 뒤로 물러서며 경호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 몸에 손 떼는 건 성추행이에요. 저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으로도 즉시 고소할 수 있어요. 전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손수건을 꽉 쥐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이러는 거야. 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덕에 주식 지킨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복이 붙은 거라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2년 동안 제 계좌를 몰래 들여다본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때 제 노트북에서 로그인 정보 빼가신 거요. 접속 기록이 전부 남아 있거든요. 전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잠시 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더니 목소리를 있는 대로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해 전 시어머니가 식당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팔을 잡은 보안 요원을 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2발로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인다. 살인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직원을 불러 제 몫의 식사비만 계산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드러누운 전 시어머니 옆을 지나 식당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전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서류 2가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그들의 사채 채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통지서였습니다. 2 서류는 그날 오후 내용 증명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리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더 추악해지거나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후자였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채권자 통지서가 전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회사 건물 정문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코팅된 피켓을 2 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천억 벌고 시어머니 굶기는 폐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직장 동료들이 걸음을 멈추고 피켓을 읽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았습니다. 손에는 직접 복사해온 전단지가 한 움큼 들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원래 시댁돈을 훔쳐서 주식 투자를 한 도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촬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4K 화질로 저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단지도 한 장 수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팀에도 연락했습니다. 전단지 내용을 확인하고 명예훼손 고소 준비를 시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무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날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식 대박 난 전처의 추악한 과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오래된 사진을 왜곡해 올리고 허위 내용을 덧붙여 마녀 사냥을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법무팀이 게시물 삭제와 함께 작성자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아이디가 특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보안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엄마가 계신 요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외투를 집어들며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들이닥칠 것 같다고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요양원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있는 앞에서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고 했습니다. 돈 벌었다고 시어머니를 길에 내버리는 딸을 뒀으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달려와 전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 시어머니를 현행범으로 연행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이불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2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악을 썼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며 연락을 피해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당일 저녁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시어머니는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지훈이가 사실 결혼 시절 낙태를 여러 번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대가 끊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명에게 한 말이 금세 여러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수집한 통화 녹취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추가 고소해 주세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0억으로 잡아주세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발악하는 동안 전 남편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보안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잠입했다고 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그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에 맡겼습니다. 전 남편은 제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찢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전 남편을 연행하는 과정을 보안팀이 촬영했습니다.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피켓 시위 영상, 전단지 원본, 요양원소란 경찰 기록, 친척들,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녹취 전 남편의 주거 침입 영상, 협박성 문자 캡처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리했습니다. 변호사팀에 전달할 것, 법원에 제출할 것, 따로 보관해 둘 것으로 나눴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서류와 함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빌라에 대한 압류 절차 서류도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빌라 압류 집행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이혼 재판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한강이 새벽빛을 받아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손목에는 아버지 시계를 찼습니다. 오전 8시 압류 집행관 2명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경호원도 동행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른 아침 도심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머물고 있는 빌라는 외곽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공동 현관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저는 그 건물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옷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는 순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집행관이 서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전 시어머니가 아들 몰래 빌라를 담보로 끌어다 쓴 사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꾼들에게 돈을 탕진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의 현재 보유자가 제법인 명의임을 알리는 내용이 마지막 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 시어머니가 서류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왔습니다. 우통을 벗은 채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면도를 한 지 오래된 얼굴이었습니다. 집행관과 저를 번갈아 보다가 어머니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전 남편이 서류를 구기며 전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전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리딩방에서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전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전 남편은 어머니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전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경호원이 제 옆에서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집행관은 서류를 들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 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몸만 나오세요. 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를 악물고 저를 쏘아봤습니다. 집행관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짐을 챙겨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서 제 발 앞으로 왔습니다. 제 바지 끝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윤아,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줘. 한 번만.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전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든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발로 밟아 찢어버렸던 그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사진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 전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이 기분이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장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제 명예훼손 고소와 스토킹 혐의가 회사에 알려져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집행관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폐기물 트럭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남기고 나온 낡은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골목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은 건물 외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전 남편이 전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었고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란히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차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찢어진 사진 조각 하나가 발밑을 굴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쓰레기라고 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차고 있는 손목을 반대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경호원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마당이 넓은 집입니다.
돌담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아침마다 파도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도 좋았지만 이 집에는 그곳에 없던 것이 있습니다. 흙냄새와 바람소리, 그리고 엄마입니다. 엄마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입니다. 제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드렸더니 엄마는 매일 거기 쪼그리고 앉아 상추와 깻잎을 들여다봅니다. 흙을 만지는 엄마 손이 예전보다 힘이 생겼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습니다. 오늘 아침도 엄마와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와 깻잎,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밥상이 어떤 날의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 오기 잘했다. 엄마가 찌개 그릇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밤에 잠이 잘 와. 저는 엄마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하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 손짓이 예전보다 여유로웠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손을 올리고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정리됐습니다. 주식 수익금 일부인 100억 원을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 재단 건립에 기부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밤새 읽은 날도 있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고 나서 스팸 신고를 눌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면을 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번호만 봐도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전 남편은 스토킹과 주거 침입 혐의로 전과자가 됐습니다. 직장을 잃은 뒤 막노동판에 나갔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전 남편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목을 다쳐 그마저도 쉽게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문 친척들이 등을 돌렸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마당에서 들어오며 평상 옆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가 무릎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였습니다. 이혼 직후 동네 시계방에서 유리를 새로 갈고 줄도 손봤습니다. 지금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주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쉽게 꺾이지 않는 것,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3년의 지옥을 버티며 배웠고 2년의 외로움을 견디며 익혔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여행 가자 엄마가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제주 동쪽은 못 가봤어. 저는 엄마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가고 싶은데 다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주름이 좋았습니다. 평상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오늘도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도는 매번 조금씩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부엌 쪽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엄마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갈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좋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하게 찼습니다. 저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와 나란히 서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